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제 및 진행을 해주실 우리 박경록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은 우리 정택수 교수님이 사람이 자본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발제를 한 다음에 저희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의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먼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정택수 교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자리에서 책을 한 권을 받았어요. 책을 한 권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혜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옮겨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과연 그 내용 자체로 사람이 눈물을 흘릴 정도 그런 이해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를 여름날이 되면 잡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만이라고 하셔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참새를 잡아서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세월이 많이 바뀌면서 주위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감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는 보신탕이라고 하는 간판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결국에는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감성도 변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요즘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인구를 늘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우리 정 교수님께 그 책에 있는 내용, 사람이 자본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부터 무거운 주제로 가기를 좀 그러지긴 하지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좀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로 내용이 오늘 결론을 내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나중에 토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택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저널리 뉴스를 제가 저번에 한번 왔습니다. 와서 참 좋은 그 이미지를 보고 저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앞으로 언론인 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박인수 대표님과 또 김기용 회장님, 우리 박영록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지금 존경하는 분들인데 제가 감히 언론인 단체에 사람이 자본이다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사람이 자본이다라는 내용 앞장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사람이 자본이다. 우리가 어떤 주제나 문장은 우리 헤드라인이 중요하잖아요. 헤드라인이 중요하고 우리 책이 중요하듯이 책의 제목이 중요하듯이 우리 박영록 박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사람이 자본이다라는 한 문장을 그냥 끝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장. 그래서 여기서 한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단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네, 사람.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자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문장이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발제를 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책 제목이 나오면 책을 다 썼다고 하잖아요. 박영록 박사님이 저에게 그냥 전화 통을 통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쓴 책인데요. 살리는 남자 책입니다. 저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남자를 쓰고 싶었고요. 공직에서 24년간 있다가 나와서 인생의 희망은 정말 사람 살리는 일을 내가 하자. 사람 살리는 일은 나의 사명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군부대에서 군장교로 24년간 있으면서 꽃다운 나이에 20대 청년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머니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지금도 아주 설명해 우리 부대 정문 예병소에서 그 뜨거운 여름 날씨, 얼마나 덥습니까? 이 뜨거운 날씨에 엄마가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있냐? 엄마가 안 나. 그리고 간부만 보면 멱살 잡고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아들이 왜 죽었냐? 이런 게 아직도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간부로서 제가 있으면서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사람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걸 박영록 박사님이 제가 책을 몇 권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가지고 드렸는데 읽는 중에 그냥 너무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영 박사님 거기서 이영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그 생명자본이라고 했어요. 생명자본. 저는 생명자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생명자본. 사람 자본, 사람이 자본이다지만 생명자본에 대한 제가 단어에 피를 꽂혀서 바로 조선일보의 신문을 일부 기사를 인용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그래서 박영록 박사님도 자본이냐 자원이냐 인적 자원가 있단 말이에요. 인적 자원, 자원과 자본은 뭐냐 이것도 옥신각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저는 자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그냥 조금 맥락만 잡고 우리 박사님들, 우리 오늘 회장님들 모시고 좀 더 여기 오신 분들도 또 의견을 좀 많이 제시해 주면서 우리 또 언론은 과연 이런 인구 절벽에 또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언론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작은 불시각에서 우리가 저는 뉴스에서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작은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자 다음 한번 내겨주실까요? 네, 좀 내겨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내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생명존중 자살 예방을 10년 동안 해오고요. 저는 심리상담을 전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대학에 강의도 하고 또 실제 생명존중 자살 예방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2시간 우리 학생들 만나서 강의 2시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늘 현장에 어디든지 전국에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이 용어 정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원인지 자본인지 이런 문제를 그냥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재화와 용역에 생산되는 자산이다. 약간 캐피탈하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어디 빌려주는데 돈, 캐피탈, 근데 그리고 화폐, 어떤 돈, 이런 자원, 자산, 이런 거로 좀 정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현영 교수님의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이 제목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 제목을 또 인용하신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박사님 아주 인용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고요. 최근에 이혜령 교수님의 마지막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썼던 마지막 유작을 아마 책이 나왔어요. 지금 유작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제가 누구나 존경하는 분인데 여기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 자본에 대한 걸 한번 이제 좀 정리해봤어요. 지식이 많으면 내가 자본이 많더라고요. 지식 자본. 학력이나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지적 자본이 높다. 지식 자본이 내가 높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매력이 더 넘쳐 매력 넘치는 분들도
매력 자본이라고 또 돼요. 제가 매력 자본, 공감 자본, 뭐 인적 자본, 사람 자본, 사회 자본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자본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붙이기 나름이죠.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우리 사람이 다양한 분야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야, 이분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네? 그럼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대인관계가 좀 부족한 분이란 말이에요. 관계 부족. 나는 사람이 부자지. 사회적 자본이 내가 많지. 난 돈은 없어. 경제적 자본, 물질적 자본은 없지만 나는 우리 대인관계 사람은 사회적 자본 내가 채울걸? 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자본이 우리 강찬일 박사님이 직접 최근에 논문을 쓰시고 지금 대학교 교수로 하시는데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예령 박사님이 아까 박사님이 좀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이라든지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뒤에 토론에서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할 건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생명을 경시했어요. 참새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도 일단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안 먹으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1차적인 욕구나 내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 배고팠던 시절에서는 그때는 그냥 그게 관리해야 됐던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선진국대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젠 좀 아닌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교수님도 마지막에 돌아가신 직전에 문득 참새 한 마리를 보고 글을 이만큼 쓰셨어요. 야, 이게 소지 하나가 참새 한 마리가 애처롭고 내가 왜 어린 시절에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 먹었던 것이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 그렇죠? 눈물 한 방울.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을 제가 짧은 발표지만 자본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검색해서 이제 봤던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강찬일 박사님 책 아까 보니까 있던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비투스. 책이 전체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비투스 이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브로드웨이 프랑스 철학자는 이 부분을 이 책을 쓴 그 저자의 어떤 밑바탕 원조가 되는 그 철학자를 해서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언어학자예요, 이 저자는. 언어학자인데 7가지 자본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 헤빗, 습관이죠, 습관. 습관들이 여러 가지 내가 자원이 될 수 있다, 자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을까? 7가지 자본 골고루 다 가지고 있을까? 그럼 나는 뭐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평균 점수라는 말을 하거든요. 평균 점수. 골고루 나는 여러 가지 자본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강자예요.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심리자본은 마음이잖아, 마음. 제가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 심리자본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나는 물질적 자본은 없지만 사람의 공감 능력이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자본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수를 매겨본다면 나는 심리자본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돼? 여러분들 점수 한번 매겨보십시오. 나는 마음 자본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90점, 나는 70점, 80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번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두 번째, 나는 문화자본. 문화자본은 그래, 나도 문화 활동하고 문화에 대한 자본도 나도 어느 정도 되지. 이렇게. 난 문화 취약해. 저도 정text도 문화에 취약합니다. 그럼 저는 점수를 40점 정도 매겨보는 것 같아요. 연극, 영화, 음악라든지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가 문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식자본. 지식자본은 지적인 능력이 학력이나 내 공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난 이 정도 점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7가지 자본을 다 골고루 이렇게 상승시켜 놨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인 능력과 신체 자본은 나의 건강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런 자본을 많이 늘 노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언어 자본도 내가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언어에 대한 것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회 자본, 아까 인적 자본, 대인관계라든지 사람들 자본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성공한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3% 이내 들어간다, 5% 이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걸 다 연구한 거란 말이죠. 이 책이 만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사람 자본은 결국 인프레 자본을 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평균 점수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꼭 얘가 아니더라도 저는 사람은 소중하다. 그냥 있는 존재, 이 자본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살렸던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있는 존재로서, 있는 가치, 있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아주 우수하다. 그만큼 능력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시기, 아까 인구절벽 시대에 하루에 대한민국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는지 아시나요? 하루에 코로나 전염병 말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숫자는 36.1명. 하루에 36명이 죽고 있어요. 1년에 13,195명이 죽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과 전염병. 그래서 OECD가 1위고 결국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더 소중해요. 사람이 귀해요. 아기를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반려견을 보기 쉽죠. 반려견이 많아요. 아기가 있는지 보니까 보이기에 반려견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한 시대에 우리는 이런 많은 자본도 필요하지만 그냥 있어만 주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노인대학 같은 데 강의할 때 어르신 그냥 계셔만 주세요. 그냥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래, 그냥 쓸모없지. 난 갈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됐어. 짐이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 그냥 계셔만 주세요. 과거의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온 거거든요. 그냥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강의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 설명해볼까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아까 자살에 대한 현황은 결국 이런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높네요. 40대, 50대. 중년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샌드위치 세대. 자녀들도 아직 교육시켜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대가 중년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발달 계절을 본다면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로 본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장면. 그래서 저는 사람이 소중한 이 시기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람이 정말 소중한 시대에 아기도 낳지 않는데 오히려 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소중한 인적 자본이고 사람 자본인데 요즘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요, 개인이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일가족이 죽는 거예요. 일가족이 죽는 것은 이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 국가가 큰일 났어요. 저는 과거에는 개인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우울증이다, 개인의 어떤 신변비관이라고 치부했지만 이제는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적 천상, 사회적으로 큰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살해형 자살, 이거 여러분들 용어도 헷갈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언론에서도 공감자살 아니면 동반자살 용어들이 있네요. 아까 전문위원회에서 저는 전문위원 차원에서는 분명히 살해형 자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약자가 먼저 살인을 당해요. 완도에서 제가 처음에 막 실종됐을 때 이미 CCTV의 그 표정을 보고 이미 아이가 CCTV에 본 팔다리가 줄어져 있어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옮기고 있구나 봤어요. 이미 안타까워. 그래서 대부분 어린 희생양들이 먼저 살해를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우울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후우울증도 30대 젊은 엄마가 아이를 먼저 죽이고 자기도 뛰어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살해후 자살, 비속살해 이런 개념이고요. 분명히 용어부터 언론에서 그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수원에서 세모녀 그건 동반자살이었어요. 똑같이 같은 마음. 동반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죽자라는 합의가 있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살해후 자살이 아니고 같이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그러죠. 생활고에 시달리고 신변을 비관하고 또 지병이 많으세요. 지병. 모든 게 합병됐을 때 그냥 위험하거든요. 경제적 빈곤, 신변 비관, 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 장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질문 토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특히 제가 한 나름대로 한 5개 정도 질문 토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렇게 질문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전문성 있는 박사님, 우리 회장님들도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진행할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백제를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자본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주로 이제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쪽으로 캐피탈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큰 이야기들도 근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트리거를 해보겠고요. 또 이 주제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2번, 3번 이렇게 하면 또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3분 패널리스트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정택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살이 사실은 그 OECD 국가에서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어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명 경시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적인 요인으로 그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왜 우리나라만이 유독 자살이 높을까? 아마 그것도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의견이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 토론이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볼 때는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볼 때 어떤 나라가 더 자살 많을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 또 자살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 그 자살을 보면 그 미국에서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볼 때 누가 자살 많이 할까? 그러면 백인들이 자살 높거든요. 백인들이 높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우리가 좀 한번 질문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럼 뭘까? 원인은 뭘까? 비록 잘 살지는 못하지만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물질 만능, 물질 황금, 물질에 대해서만 많이 치중하면 인명을 경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냐? 가족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심도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우리 70년도, 60년도 우리 어린 시절에는 대가족이고요. 저도 이제 사남사녀 8남매인데요. 정말 대가족인데 8남매인데 그때는 그렇게 그 당시에 자살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 자살 단어 몰랐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자살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비록 없지만 배고팠고 고구마 감자 먹고 이렇게 좀 했지만 의외로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이 그나마 콩알도 나눠 먹듯이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70년도, 80년도 산업화 지금 우리 급성장했던 대한민국, 전쟁의 황무지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은 결국 이런 문제가 원인이 또 있을 것이다. 어떤 경제성장 위주로 물질 만능 쪽으로 우리가 잘 먹고 살자 하자 오직 경제적으로 그냥 앞달려 온 건 아닐까 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늦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이 급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교적인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관계는 좀 없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잠시 인사 말씀 좀 드리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진주강 창성창 열매시 진주처럼 창창하게 열매를 맺으라고 시골에 저희
훈장님이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강창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서 참 패널리스트로 참석하게 되어 크나큰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멋진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친정아버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의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자살예방센터 기획국장입니다. 한국자살예방센터 정택수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 하나뿐인 나라는 생명 중심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인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으로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리 이중맥의 효과 검증, 그리고 노인의 고독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건강 수준을 매개로 하는 그런 학위 논문 등 2개, 학위 논문 하나와 학술 논문 2개를 게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그 학위 논문을 결과로 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의 자살률도 높아가고 있고, 그 우리나라는 그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의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살로 인한 노인 자살자 수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센터 201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령대별 10만 명당 자살 현황을 보면 60대 자살률은 30.2명, 그리고 70대는 48.8명, 80대는 이상은 7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을 비교하면 10대는 유사한 그 수치였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는 특히 60대는 36.6명으로 OECD 평균의 2.2배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약 2배가량 높았고 70대와 8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70대 62.5명, 80대는 83.7명, OECD 평균보다 3.4배에서 3.7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사회 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노인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정치적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노인에 대한 자살 생각에 있어서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게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 심리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사회 참여 활동, 사회적 관계망의 네트워크 및 신뢰, 제어의 논문이 하위 변수가 네트워크와 신뢰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자본들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개인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논문 연구 결과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 차원에서 노인의 사회적 자본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방안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그 기관에서는 노인의 자살 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우울 감소, 신뢰와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적 자본 관련 다양한 자원 체계 개발 및
세계적 실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원인 분석과 대책까지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연구도 좀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또 새로운 과제로 발굴을 해서 또 정부에 건의를 하는 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간단히 무슨 김기용 회장님께 사람 자본을 중시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사회적으로 좀 알리는 언론의 역할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람 자본을 중시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사람이 자본이다 그래서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사람을 캐피탈로 보는 개념 자체는 1960년대 게리 베커 박사에 의해서 사실 주장이 됐고 사람이 자본론으로 보면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익적인 존재이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출발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살과 인간 생명 존중의 개념은 조금 다르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것이 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 자본이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본을 중시하니까 자본만큼 생명을 중시해라 라는 개념으로도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이해한 방식, 제 방식이 혹시 자본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택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자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 쪽에서는 그 사람이 매 자살하는 사건들, 아니 자살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 존중에 대한 내용보다는 생명이 파괴되고 경시되는 모양에 대해서 보도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쇼킹하고 관심들을 갖고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른 모양새가 취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국내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사상 중에 하나가 홍익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훌륭한 사상들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사상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 바탕으로 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이 사상으로 전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도 있고요, 인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훌륭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요. 그럼 미래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생명 경시 취급하는 것이라든지 생명이 파괴되는 모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충해 나가고 언론 쪽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보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자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인간이 보호될 수 있고 밝은 면들을 기사를 내보내고 언론 쪽에서 그런 교육들 여론 쪽을 형성해 나간다라면 사회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고 하면 사회가 점점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쪽의 역할들은 그런 밝은 면들을 보다 더 많이 사회에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 60년대, 70년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신문에 서울 동대문에 사는 아무개 씨가 간밤에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이 신문 뉴스에 난 것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는 생명 존중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생명 존중이 경시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꼭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 욕구가 커지고 또 욕구를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해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꼭 강제하다보다는 문화적 인생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제도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감사드립니다.